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주 녹화를 못하네요. 예,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경제 강대국 흥망사. 자,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경제 강대국 흥망사인데 무슨 옛날에 로마 시대나 이런 옛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500년경부터 최근까지 1990년. 저자인 찰스 킨들버거 교수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2000년 분량이 없습니다. MIT 교수셨다고 합니다. 어, 보시면 킨들버거 교수님은 MIT 교수가 되기 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다 피폐화됐을 때 미국이 유럽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마샬 플랜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샬 플랜을 짜는 젊은 관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학문적으로만 경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세계 경제 지원 그 정책 마샬 플랜에 참여할 정도로 현실 경제 참여 그 경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분이 국제 경제 현실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거는 혼란만 이야기할 뿐이고 결국은 리더가 있어야 된다. 지금 요즘 같으면 이제 미국 경제의 리더가 돼야지 미국이 무슨 점잖게 우리 이거 의논해서 합시다. 이런 민주주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론 중에 중요한 것이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죠. 뭐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 이유를 이분은 뭐라고 봤냐? 영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다가 이제 영국이 힘이 다해서 더 이상 못 이끌게 됐는데 당연히 그때 미국이 나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는 세계 경제에 관심 없다 이러면서 세계 경제에 혼란이 온 덕분에 일어났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계 경제는 항상 한 국가가 이끌어 나가도록 돼 있고 되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경제 강대국 흥망사라는 책도 1500년부터 최근 2000년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나라들이 아니라 한 나라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 들어가고요. 영국 들어가고요. 그 전에는 네덜란드가 이제 영국 전에는 이끌었고 그 전에는 스페인이 이끌었고 그 전에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이끌었다. 그래서 이렇게 베네치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렇게 온 거고요. 이 책에서 전교 1등인 이런 나라들은 안 됐지만 그 바로 뒤에서 따라온 나라로 프랑스, 독일, 일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셔서 서울대 역사학, 서양사학과 교수를 하시는 주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재밌게 뭐 제 선배님이기도 하고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던 분인데요. TV에서 이분조차도 내가 번역했지만 책이 아주 난해하다. 난해한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저도 이 책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 그렇게 아주 길지도 않은데 왜 이게 난해하냐? 일단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경제학을 박사 정도로 다 알아야 되고요. 플러스 이 유럽의 역사, 최소한 유럽의 역사, 왜 베네치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유럽이니까 이 유럽의 역사를 이미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잘 알다시피 베네치아일 때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베네치아가 어려웠다라든지 뭐 잘 알다시피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벌이는 영란 전쟁 후에 뭐 잘 알다시피 프랑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설명을 안 해줘요. 뭐 진짜 그런 전쟁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책을 읽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제학도 이미 잘 알아야 되고 서양 역사 정도는 줄줄 꿰고 있는 사람이 읽어야 될 것 같은 책이고요. 뭐 저도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간신히 제가 이해한 정도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읽지는 않으시는 게 마음 굳게 먹기 전에는 이거 하나 읽으려고 몇 달 보내야겠다 하기 전에는 읽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catching up and leapfrogging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catching up은 따라잡기입니다.
그리고 리프로깅은 추월하기. 뭐 제가 이제 전교 1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저기 앞에 달린 선두 주자니까요. 따라잡기라는 거는 전교 1등이 막 열심히 공부를 해요. 얘가 무슨 참고서도 좋은 걸 보고 노트 정리도 잘하고 2, 3등은 또는 4, 5, 6등은 사실은 점수 올리기가 좀 쉽습니다. 1등 옆에 가서 얘가 무슨 참고서 보는지, 하루에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장의를 해서 전교 1등한테 배워서 전교 1등을 따라하면 당연히 성적이 오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본 옆에서 일본을 따라했고, 일본은 또 독일을 따라했고, 독일은 영국을 따라했고,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발달하니까 유럽 모든 나라들이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따라하고 그거를 또 한국이 일본을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쫓아가기만 하면 1등을 넘진 못하잖아요. 계속 1등 뒤만 쫓아가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를 보면 영국이 막 앞서가다가 어느 순간 영국을 보고 따라왔던 미국인한테 추월을 당한다. 그래서 이 추월당하는 현상을 좀 자세히 따라잡히고 추월당하는 것까지 연구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2, 3등이 1등을 넘어서는 그래서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할까? 근데 역사적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베네치아가 스페인한테 따라잡히고 스페인이 네덜란드한테 따라잡히고 네덜란드가 영국인한테 따라잡히고 영국은 미국인한테 추월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추월당하는 건, 따라잡히는 거는 그렇다 치고 추월당하는 거는 그 따라온 2, 3등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1등이 좀 못해야 2, 3등이 뛰어넘는 거죠. 1등이 너무 잘하면 2, 3등 계속 1등 뒤만 쫓을 텐데.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제일 처음 철도를 개발했는데 철도를 개발해서 막 놨는데 뭐 런던이나 스코틀랜드에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잉글랜드 방법보다는 스코틀랜드 쪽에 에딘버러 쪽 철도가 더 효율적이더라.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런던 철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철도 다 깔아놨는데 이렇게 처음에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트라이 앤 에러를 하게 돼서 그런데 그 트라이 앤 에러에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하던 걸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독일은 여태까지 철도를 하나도 안 깔았는데 영국 가보니까 이게 에딘버러 스코틀랜드가 다르고 잉글랜드 런던이 다른데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가 제일 철도 시스템이 좋다 그러면 독일은 순식간에 전국을 스코틀랜드 형태로 이제 철도를 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조금 지나면 영국은 각 지방마다 비효율적인 것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왜? 트라이 앤 에러를 했기 때문에 독일은 영국보다 훨씬 효율적이 될 수 있어서 따라잡을 수가 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따라잡히는데 그런 이유들을 알아보려는 게 이 책입니다. 첫 나라는 베네치아인데요. 또 이 책의 중요한 주제 하나는 베네치아와 같은 강대국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외부적 요인이냐 내부적 요인이냐인데 사실 저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여태까지 믿어왔고 지금도 외부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베네치아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또 이집트 여기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양 유럽이긴 하지만 동양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마르코 폴로가 베네치아 사람입니다. 즉 마르코 폴로가 이 동양까지 와서 당시 몽고 제국을 다 원나라를 보고 갔는데 이게 저 멀리 떨어지는 스웨덴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이 가려면 영국에서 배 타고 와서 프랑스를 건너서 이태리를 건너서 스위스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마르코 폴로는 바로 유럽이 아시아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자마자 시리아 아시아, 이란, 이라크 이렇게 건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와 가까운 조건 때문에 베네치아가 교육을 통해서 동양 거를 서양에 전하고 서양 걸 동양에 전함으로써 번성할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베네치아가 자꾸만 부자가 되는 것을 질투한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야, 다른 길 없냐라고 찾아보고 아프리카 남쪽의 희망봉,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지금 거기를 삥 돌아서 가보니까 야, 이거 배로 가면 인도에 갈 수 있구나. 우리가 베네치아 사람한테 물건을 사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깥쪽 배로 돌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배로 아시아에 가고 나서는 베네치아가 당연히 베네치아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물건이 베네치아를 통해서 들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쇠퇴했다. 뭐 이런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왜 신항로 개척에 의한 베네치아의 쇠퇴죠. 전 이거가 맞다고 보는데 킨들버거 주장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킨들버거는 이런 외부 요인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근데 당시 베네치아를 보면요. 지금은 베네치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최선의 선진 조선, 배를 만드는 기술과 해운 기술, 배를 몰고 다니면서 또 여기 쓰지 않았지만 해군을 갖고 있는 게 베네치아였다는 거죠. 그러면 설사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런 항로를 개척했다 해도 베네치아도 그쪽으로 무역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무역 경로를 개척할 수도 있는데 2등이 쫓아왔다고 해서 베네치아가 상당히 능력 있는 나라였는데 주저앉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 같은 국가가 주저앉게 된 건 이런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사실 내부적 요인이 크다라는 게 킨들버거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 내부적 요인이 뭐냐? 이미 이렇게 따라잡히기 전에 베네치아는 그전에는 이제 바다로 나가서 막 교역을 하고 이런 위험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모험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네치아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니까 내 자식을 그리고 또 티피컬한 겁니다. 내 자식을 이렇게 험한 바다에 내보내서 위험한 것에 하게 되느냐. 이거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야 아빠가 고생했지만 너는 그러지 말고 공무원 해라 라고 해서 또는 야 이렇게 바다가 험하니까 내가 땅 사줄 테니까 저기 이탈리아 북부나 독일의 땅을 큰 걸 사줄 테니까 너 농사 지어. 배 타고 바다 나가면 아빠가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식으로 농업이나 공무원 관직 쪽으로 이렇게 변했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막 상인이 됐지만 이제 돈이 많으니까 야 돈을 장사해서 이렇게 손발 닳도록 해서 벌지 말고 아빠가 벌어놓은 돈을 니네가 관리해라 라는 식으로 모험 정신이 싹 빠지고 금융업 그 다음에 관직 이런 공무원 이런 거를 지향하게 됐다는 거죠. 조금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저도 약간 씁쓸한 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베네치아를 이끌던 이런 배를 만들고 배를 몰던 숭령공들이 다른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야 우리가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와라 그랬더니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원래 이런 기술이 뛰어났는데 그 기술자들을 다 뺏겼다. 우리나라도 지금 뛰어난 기술자들이 중국에서 돈 받고 다 중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베네치아가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잡힌 거지 꼭 외부적인 요인 하나만으로 베네치아의 몰락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게 킨들버거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 책에 강조되지 않지만 은연중에 나오는 게 이 책은 좀 여러 나라를 다뤄서요 약간 산만합니다. 이렇게 그 공통된 건 없지만 전쟁 수행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스페인 같은 나라는 사실은 이런 상업이나 공업 발달이 전혀 없었어요. 생산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전쟁을 잘해서 막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다니면서 멕시코, 뭐 뭐 콜롬비아, 뭐 칠레 이런 데를 식민지를 삼으면서 이제 발달했죠. 근데 경제와 산업 발달은 안 하고 전쟁질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전쟁도 잘 못하게 해서 쇠퇴한 그런 대표적인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게 뭐냐면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보니까 왜 경제적으로 세계를 이끌고 번성했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모든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생선을 잡았다. 근데 생선은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오래돼서 썩은 놈 있고 사과도 뭐 이렇게 맛 없는 놈 있고 단 놈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네덜란드는 그걸 쫙 분류해서 A급 사과 그러면 크기가 얼마고 맛이 달고 B급은 어떻고 제일 하급은 크기도 작고 맛도 없고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 사람이 평가한 걸 사면 틀림이 없었다는 거죠.
네덜란드 사람이 이거는 500원이고 이 사과는 100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불만 없이 맞아 근데 네덜란드는 사과 생산도 안 하고 물고기도 안 잡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네덜란드 가서 이게 뭐 투뿔인지 원뿔인지 아니면 A등급인지 C등급인지 받아야지 상품을 팔 수 있다고 돼서 전 세계 상품이 일단 네덜란드에 모여서 등급을 판정을 받고 네덜란드로부터 다른 나라로 팔려가니까 네덜란드는 자기네 나라의 모든 물건이 거쳐나가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되던 네덜란드가 왜 쇠퇴했냐? 네덜란드 조그만 나라죠. 결국은 네덜란드를 질투한 영국이 네덜란드와 전쟁을 하고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프랑스가 또 쳐들어와서 네덜란드는 경제적으로 우수했지만 전쟁 수행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선두를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선두를 유지 못한 게 전쟁 탓인 사람이 독일, 일본인데요. 독일, 일본이 우린 억울하다. 우리는 왜 영국하고 미국한테 맨날 당하냐. 우리도 전쟁이라도 해서 영국하고 미국을 따라잡아야겠다라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으나 거기서 져버렸죠.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은 그 세계 1차, 2차 대전 이후에는 우리는 경제는 좀 잘하지만 결국 또 경제로 1등 하려다가는 미국이나 영국한테 두들겨 맞고 나라가 망할 뻔하니까 우리는 1등 할 생각 없어요. 우리는 미국이 1등 하는 걸 원해요. 우리는 그냥 미국 뒤에서 2등만 하는 나라가 될래요. 라는 이런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요새는 이제 킨들버그 교수는 돌아가셔서 몰랐지만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이 2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국을 이기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경제력 발달을 하려면 무력으로도 미국한테 당하지 않은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런 전쟁 수행 능력이 어떻게 될지 또 킨들버그 교수가 살아있으면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조금 특이한 나라더라고요. 프랑스는 1등 못하고 만년 2등 그룹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2등 그룹에서 막 5등, 6등, 10등 밖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계속 이 500년간 2등으로 지켜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등을 못하는 이유는 관료주의라는 거죠. 프랑스는 창의적인 민간 부분은 없고 전부 다 정부가 주도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은 기업, 민간 자본들이 막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공장을 세웠는데 프랑스는 국가가 너희 가서 영국 어떻게 하나 보고 와. 그걸 보고 와서 이렇게 영국이 하던데요. 그러면 국가가 기술학교와 대학을 설립해서 영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장을 세워도 국가가 돈을 내서 약간 이렇게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따라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관료들,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이 부족해서 결국은 1등을 못하고 계속 따라만 가는. 반면에 영국은 국립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귀족들 또는 성골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은 현장에서 학습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의 실물을 잘 알아서 창의성도 나오고 융통성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는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왜 그러면 2등을 그래도 유지하느냐? 프랑스는 문제가 뭐냐면 영국 같은 나라는 잘하고는 있어도 결국 귀족 계급이 계속하면서 그 귀족 새로운 똑똑한 하층 계급이 올라오지 못하는데 프랑스는 관료주의 때문에 발전은 못하지만 계속 혁명이 나면서 프랑스 혁명 무슨 혁명이 나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윗사람들을 죽이고 올라와서 새로운 피가 이제 이렇게 주입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킨들버그 교수는 이게 세컨 베스트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관료주의를 깨고 창의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프랑스처럼 그게 사람을 죽이는 듯든 뭐든 혁명으로 자꾸만 정치혁명이 일어나서 똑똑한 다른 하층 계층 사람들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영국은 참고로 국교도가 지배하는 영국 국교도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배하는데 이 국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비국교도입니다. 퀘이커교도, 감리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관직 진출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아는 옥스퍼드 이런 대학에 가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이 관둬라 나는 정부랑 상관없다라고 과학기술을 열심히 해서 주도한 게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영국은 하나 재밌는 게 영국의 번영 기간이 좀 길었는데 처음에 산업기술의 우위가 가다가 독일, 프랑스가 막 따라옵니다. 미국 따라옵니다. 그래서 영국이 우리는 이 산업 기술로만은 이제 다 따라잡혔구나 해서 자유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딱 갖고 나와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로 마음껏 사람들의 재능을 펼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라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킨들버가 좋아할 만하죠.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은 이미 다 됐는데 다시 한번 내부 사람들이 우리 영국이 이렇게 망할 수 없다. 새로운 개혁을 하자라는 식으로 시장 경제 개혁을 하면서 두 번 도약을 해서 그 대영 제국이 다른 나라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국가가 세계를 주도하고 그거를 따라잡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를 흥분시키는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고요. 이거를 사실은 일관되게 한다는 것이 딱 한 가지 이론으로 정리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책 자체도 하여튼 되게 난해하고 읽기 힘들지만 이런 것들이 즉 관료주의 또는 이렇게 그 나태함, 편안함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안에서 싸움 나고 나눠 먹자 그러고 이런 것들 때문에 1등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면 헝그리 정신이 있는 2등이 이거를 따라잡는다. 더군다나 외부적으로 약간 무슨 변화가 있으면 1등이 거기에 적응하긴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잡힌다라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요. 한 번쯤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재미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